10월의 마지막 밤, 서울의 한 변두리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은 축축한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을비가 시작되면서 눅눅한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 거대한 폐기물 산맥 사이로 한 중년 부부가 허리를 숙인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 민준의 손에는 낡은 집게가 들려 있었고, 아내 영미의 등에는 꽉 찬 마대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묵묵하고 굳건했다. 그들에게 이 폐기물사는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터전이었다. 민주는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한 노동자로 살았으나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 힘든 길로 들어섰다. 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그의 굳은 입술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가장의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영미는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비록 마대 자루가 무거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그녀는 가끔씩 민준을 향해 농담을 던지며 서로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오늘도 꽤 쏠쏠한데. 여보, 이러다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영미의 말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의 끝자락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비가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대를 마무리하고 영미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다. 바로 그때였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폐지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고양이 소리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민준과 영미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버려진 가구와 부서진 가전제품이 뒤섞인 깊은 골짜기였다. 민준이 폐기물들을 치워내자 낡은 마대자루가 하나 보였다. 빗물이 스며들어 축축한 마대자루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떨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대자루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생후 몇 주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얇은 천에 쌓여 있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기는 겁에 질린 듯 눈을 꼭 감고 가늘게 울고 있었다. 민주는 충격과 함께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미는 두려움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천은 차가웠지만 영미는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며 온기를 나누었다. 아기가 영미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작은 손으로 영미의 옷깃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감촉은 영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아기를 떼어낼 수 없었다. 여보, 어떡해.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아기와 영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돈도, 넉넉한 형편도 없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 밤,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묵묵히 아기를 감싼 영미의 몸을 자신의 외투로 덮어주었다. 영미는 아기를 안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된 듯 고요하게 잠이 들었다. 그들은 이 작은 아이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은혜는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은혜는 비록 남의 자식이었지만 민준과 영미는 자신들의 전부를 바쳐 그녀를 사랑하고 키웠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은혜의 존재는 그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다. 은혜는 영리하고 순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처럼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모님이 매일 밤 폐기물 더미 속에서 무엇을 가져오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민준과 영미는 은혜가 혹시라도 폐기물 처리장을 혐오할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곳을 놀이터처럼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 속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은혜는 민준이 주워온 낡은 라디오를 유심히 내지 살펴보았다. 라디오는 고장나 있었고 민준은 쓸모없다며 고물상에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은혜는 라디오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라디오의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영미는 그런 은혜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타고난 듯한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부품들을 분리했다. 잠시 후 그녀는 라디오의 스피커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스피커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작은 선이 끊어졌어요. 민주는 은혜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끊어진 부분을 납땜하자. 놀랍게도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과 영미는 충격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은혜가 폐기물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은혜는 단순히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본질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 재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은혜는 버려진 컴퓨터 부품들을 조립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고쳐냈다. 민준과 영미가 주워온 물건들 중 그녀가 보물이라고 지목한 것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높은 값에 팔려나갔다. 이 작은 전문가의 등장 덕분에 그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폐기물 처리장의 사람들은 그 부부에게는 눈이 보물인 딸이 있다고 수군거렸다. 은혜의 평온한 미소와 차분한 눈빛은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감추는 듯했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이미 그녀만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재능은 훗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씨앗이 되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폐기물 더미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참이었다. 수거된 폐기물들이 뿜어내는 퀴퀴한 냄새가 습기를 머금고 공중에 떠다니는 곳. 서울 외곽의 거대한 고물상에서 은혜는 16살 소녀의 몸으로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또래 아이들처럼 부드럽지 못했고 손톱 밑에는 늘 거무스름한 때가 박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맑고 총명하게 빛났다. 폐기물 더미 속을 거니는 은혜의 모습은 흡사 보물을 찾아 나선 탐험가 같았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 본체, 부서진 모니터, 녹슨 철골 더미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인 민준과 영미는 그런 은혜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신기해. 은혜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집어온 건 틀린 적이 없어. 저 아이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저번에 은혜가 주워온 낡은 카메라. 그거 그냥 고물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에 희귀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서 꽤 비싸게 팔았잖아. 민준과 영미의 얼굴에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의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위로 은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은혜의 특별한 재능 덕분에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조금씩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은혜가 가져온 보물들을 팔아 모은 돈은 낡은 집을 보수하고 은혜의 학용품과 간식거리를 사는 데 쓰였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복은 곧 다른 이들의 질투와 욕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해온 최덕수는 민준과 영미 부부의 작은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최덕수는 거친 인상과 기름진 머리칼을 한 탐욕스러운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물상 외에 몇 개의 불법 폐기물 처리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역 고물상 연합의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고물상들을 억압하며 착취했다. 최덕수는 오로지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민준과 영미 부부의 정직한 노력보다는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들의 재능을 훔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오후, 최덕수는 민준과 영미의 고물상으로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부하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최덕수는 기름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섰다. 아, 민 사장, 요즘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자네 딸이 아주 효녀라며. 최덕수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냥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삽니다. 아니야. 겸손할 필요 없어. 자네 딸.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버려진 것들 속에서 보물을 찾아낸다면서 그 재주. 나한테 팔아보지 그래. 최덕수는 노골적으로 은혜의 재능을 요구했다. 자네들이야 겨우 동네에서만 놀지만 나처럼 큰 손을 잡으면 진짜 돈을 만질 수 있어. 내가 은혜를 고용할 테니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네. 민주는 최덕수의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희 딸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민준의 말에 최덕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가족의 행복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바닥에서 행복은 돈으로 사는 거야. 내가 정중하게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걸. 최덕수는 비웃음과 함께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면서 그들의 등 뒤에는 무거운 위협의 기운이 남겨졌다. 그날 이후 최덕수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역 고물상들에게 민준과 영미 부부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그들이 수거한 폐기물들을 사들이는 거래처들까지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민준과 영미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민준은 분노했고 영미는 두려워했지만 은혜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예리하게 빛났다. 은혜는 이 위협이 단지 자신들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였다. 식탁 위에는 조촐한 반찬 몇 가지와 밥이 전부였다. 영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어. 차라리 초회 사장 말대로 할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놓았다. 아니, 절대 안 돼. 그 자에게 은혜의 재능을 넘겨줄 순 없어. 그건 은혜를 파는 것과 같아. 그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은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아빠,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회 사장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해요. 은혜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과 영미는 은혜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은혜가 단순히 폐기물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재능을 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은혜는 그날 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기물 더미 속에서 부모님의 생계를 위한 작은 보물을 찾는 데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그녀의 가족을 압박하는 불의에 맞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폐기물 더미의 가장 깊은 곳,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온갖 부속품과 부서진 기계들이 뒤엉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덕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고물상 부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힘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특별한 눈은 이미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더듬고 있었다. 무너진 전파탑처럼 솟아오른 폐기물 산맥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은 썩은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뒤섞여 희미한 빛조차도 닿기 힘든 암흑의 공간이었다. 16살 소녀 은혜는 그곳에서 묵묵히 폐기물 더미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작은 손전등이 비추는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작은 반딧불 같았다. 그녀는 최덕수의 압박과 위협을 뚫고 이 거대한 폐기물 산에서 가족의 미래를 바꿀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더 큰 가치. 은혜는 사람들이 버린 모든 것들을 거쳐왔다. 낡은 냉장고, 부서진 세탁기, 깨진 유리 조각, 뒤틀린 철제 프레임.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한때 누군가에게 소중했으나 이제는 가치를 잃고 버려진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보물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그 물건에 담긴 기술과 역사를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버려진 산업용 전자기기들이 쌓여있는 거대한 구덩이였다. 다른 고물상들은 이미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곳이었지만 은혜는 직감적으로 이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몸을 굽혀 폐기물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손전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은 차가운 금속과 끈적한 먼지를 더듬었다. 한참을 더듬던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가 잡혔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 블록이었다. 표면은 긁히고 오염되어 검고 더러웠지만 은혜의 눈에는 그 재질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일반적인 금속과는 다른 미세한 입자들이 촘촘하게 박힌 듯한 특이한 질감이 느껴졌다. 은혜는 그것을 옷에 닦아내자 숨겨져 있던 은은한 광택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조각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숨겨진 가치를 탐색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은혜는 폐기물 더미 속에서 이 블록을 발견한 순간 최덕수 같은 소인배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품에 안고 폐기물 더미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함께 미지의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최덕수의 존재를 한낱 티끌로 만들어버릴 힘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가 이 물건을 찾고 있을 무렵 최덕수는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사 이철호를 만나고 있었다. 이철호는 한국의 거대 IT 기업인 하나 인터내셔널의 전략기획 이사였다. 그는 차가운 표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로 오직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고위층의 자제였으며 자신의 권력과 돈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경멸하는 오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최덕수와 이철호는 오래전부터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하청 관계였고 그들은 종종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누곤 했다. 초의 사장, 요즘 하나 인터내셔널에서 버려진 부품들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해 달라고 한 거 기억하나? 이철호가 말했다. 그 부품들 중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섞여 있었어. 나노기술 연구에 사용된 신소재 샘플인데 그걸 담당했던 연구원이 실수로 폐기물 더미에 버린 모양이야. 그거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면 최 사장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최덕수는 이철호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폐기물 더미는 워낙 넓어서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철호는 비웃으며 최덕수를 바라보았다. 쉬웠으면 내가 자네를 부르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그 눈 좋은 딸이 있지 않나. 그 아이를 시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아이의 눈은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네. 이철호는 이미 최덕수의 입을 통해 은혜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상태였다. 그는 은혜의 재능을 철저히 이용하려 했다. 최덕수는 이철호의 제안에 군침을 흘렸다. 그는 곧바로 민준과 영미 부부에게 찾아갔다. 그러나 민준과 영미는 여전히 은혜를 팔기를 거부했고 은혜는 이미 그들이 찾던 물건을 손에 넣은 상태였다. 은혜는 최덕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거래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최덕수는 은혜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가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철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는 말을 듣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철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좋으니 반드시 그 물건을 찾아내게. 연구소의 샘플은 유출되어서는 안 될 민감한 사안이야.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네. 이철호의 명령에 최덕수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철호의 배경과 힘을 믿고 은혜와 그녀의 가족을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은혜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폐기물 수거 트럭을 고의로 파손하고 고물상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은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투지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금속 블록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과 한 거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쇠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블록은 이제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철호 이사와의 거래가 불발된 후 최덕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은혜라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최덕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은혜와 그 가족을 굴복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준과 영미의 생계수단인 작은 고물상이었다. 이른 아침, 민준이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고물상 입구에는 거대한 굴착기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최덕수와 그의 덩치 큰 부하들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덕수는 기름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 사장, 요즘 힘드시지? 내가 특별히 자네를 위해 좋은 기회를 가져왔어. 이 굴착기로 자네 고물상을 한 방에 치워줄 테니 자네 딸이 주워온 그 물건을 나한테 넘기게.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새 사업 자금을 줄 수도 있고. 최덕수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는 평생 싸움보다는 평화를 추구해 온 사람이었다. 이 뭐야, 최 사장, 이건 너무하지 않나? 우리 고물상은 우리 가족의 전부야. 민준의 항변에도 최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전부 하하, 전부라고 해봤자. 이 쓸모없는 쓰레기 덤이 아니야. 내가 이걸 치워줘야 자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자, 마지막 기회야. 은혜에게 말해서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해. 바로 그때 뒤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최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혜대였다. 그녀는 등교를 하려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다가왔다. 최덕수는 은혜의 등장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오, 은혜, 네가 직접 왔구나. 현명한 아이로군. 자, 그 물건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모든 소동은 끝날 거야. 네 부모님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고. 은혜는 최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다. 최 사장님, 당신이 찾는 물건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제12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폐기물 처리 구역을 훼손하거나 폐기물 수거 방해 행위를 하는 자는 은혜는 오은 듯 정확하게 법률 조항을 읊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당신이 이 굴착기를 사용한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의 고물상 연합 회장 자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까지 끝장날 수 있어요. 물론 당신의 뒤에 있는 하나 인터내셔널의 이철호 이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가 당신의 이런 서투른 행동을 좋아할까요? 은혜의 말은 최덕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가 이철호의 이름을 언급한 순간 최덕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이철호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들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최덕수는 이철호의 거대한 권력에 기대어 왔고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는 은혜가 단순한 고물상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그들의 뒷조사를 통해 이미 최덕수와 이철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덕수는 한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굴착기 기사에게 손짓하며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고 불안으로 떨렸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네. 그냥 좀 겁을 주려던 것뿐이야. 은혜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겁을 주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최 사장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와 제 가족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덕수는 분한 듯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굴착기를 돌려보내고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섰다. 그의 등은 더 이상 뻣뻣하게 서 있지 못했고 마치 패배를 인정한 병사처럼 축 처져 있었다. 최덕수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그는 이철우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까지 알고 있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철호는 최덕수의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흥미롭군. 역시 초의 사장 같은 하찮은 자들이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어. 직접 나서야겠군. 이철호는 은혜의 존재에 호기심과 함께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고물상 딸이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은혜는 민중과 영미의 손을 잡고 고물상으로 돌아왔다. 민중과 영미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은혜야, 너 어떻게... 영미가 물었다. 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 세상에는 돈과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의 사장님은 그저 이철호 이사님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어요. 그날의 승리는 은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용기가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승리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덕수라는 작은 꼭두각시가 물러났을 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인 이철호와 하나 인터내셔널은
이제 직접 그녀를 상대하려 할 것이다. 은혜는 이제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역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신비로운 금속 블록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 블록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밝혀내고 그것을 이철호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다음 목표였다. 이철호는 은혜의 존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과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왔지만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 작은 소녀의 담대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그 흥미는 곧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이철호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은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는 샘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정보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이철호는 최덕수처럼 하찮은 인물에게 일을 맡겨서 실패한 것에 분노하며 직접 은혜를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해 은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굴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철호는 하나 인터내셔널의 법률팀을 동원해 민준과 영미의 고물상 사업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 세금 탈루 등 온갖 혐의를 씌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는 고물상에 위생검사와 환경검사를 보내 사업을 중단시켰고 민준의 거래처들의 압력을 넣어 모든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이철호의 공격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단 며칠 만에 민준과 영미의 고물상은 문을 닫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는 다시 위태로워졌다. 밤이 되자 은혜네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미는 한숨을 쉬었고 민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혜야, 괜히 우리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너를 위험하게 한 것 같구나.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영미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덕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적은 이철호라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그들의 눈에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다시 폐기물 더미 속으로 던져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은혜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신비로운 금속 블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블록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철호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힘에 맞설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은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금속 블록을 탐색했다. 그녀의 특별한 눈은 그 블록의 복잡한 구조와 희귀한 재질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신소재 샘플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기계장치의 핵심 부품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용도를 알아내기에는 그녀의 지식이 부족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은혜는 과거 이철호가 운영하는 하나 인터내셔널의 연구소에서 해고된 한 과학자를 떠올렸다. 그의 이름은 김 박사. 한때 천재적인 나노기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철호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하나 인터내셔널의 연구팀에서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나 이철호가 연구 성과를 빼앗고 그를 부도덕한 과학자로 매도하면서 모든 명예를 잃었다. 김 박사야말로 이 금속 블록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은혜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김 박사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녀는 평소 고물상에서 알게 된 나이든 기술자, 과거 민준과 거래했던 부품상 등을 찾아가 김 박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마침내 김 박사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 응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른 아침, 은혜는 홀로 김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녹슨 철문 앞에서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꾀죄죄한 옷을 입은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의 눈빛은 삶에 대한 미련을 잃은 듯 공허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하나 인터내셔널의 이철호 이사와 관련된 일로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꺼내지 마라. 그 자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연루되고 싶지 않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은혜는 재빨리 발을 문틈에 끼워 넣으며 말했다. 박사님, 이 물건을 봐주세요. 당신의 복수를 위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품에서 금속 블록을 꺼내 김 박사에게 내밀었다. 김 박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 블록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블록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공허했던 눈빛의 생기가 돌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은혜의 손에서 블록을 건네받았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내가 설계한, 오로지 나만이 만들 수 있었던 나노 제너레이터의 핵심 부품이야. 이 부품은 이철호가 내 연구를 훔쳐서 폐기했다고 들었는데 김 박사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는 그가 이 블록을 알아보리라 확신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김 박사는 은혜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방은 온갖 기계 부품과 설계 도면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금속 블록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참 후, 김 박사는 얼굴에 경악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은혜, 양. 이 부품은 이철호가 추진하는 비밀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그는 이 부품을 이용해 무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려고 했었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품을 폐기물로 버린 거야. 이 부품 없이는 그의 프로젝트는 무용지물이 돼. 만약 우리가 이 부품의 진정한 가치를 밝혀내고 그의 계획을 세상에 폭로한다면 김 박사의 눈빛에는 희미하게나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은혜는 김 박사에게 말했다. 박사님, 제가 이 물건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명예와 제 가족의 삶, 그리고 이철호의 오만함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은혜의 진심 어린 부탁에 김 박사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혔지만 은혜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열망이 그를 흔들었다. 조화, 은혜의 양, 이철에게 빼앗긴 내 명예를 되찾고 세상의 정의를 보여주지. 이젠 이 작은 블록이 그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김 박사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한때 폐기물 처리장에서 버려진 작은 소녀와 세상의 빛을 잃은 천재 과학자의 새로운 동맹이 탄생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철호의 비열한 계획을 폭로하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폐기물 더미 속에서 발견된 이름 없는 금속 조각 하나였다. 폐기물 처리장 뒤편의 낡은 창고는 이제 은혜와 김 박사의 비밀스러운 연구실이자 새로운 시작의 요람이 되었다. 창고는 온갖 고장난 기계 부품과 낡은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때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 공간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 김 박사는 은둔 생활로 인해 잃었던 열정을 되찾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과학자로서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혜가 가져온 금속 블록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야. 은혜 양. 이철호는 이걸로 무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산업을 독점하려 했을 거야. 김 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는 김 박사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분석한 데이터를 자신의 특별한 눈으로 다시 한번 검증했다. 그녀는 버려진 부품들 속에서 김 박사가 놓친 미세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냈고 그와 함께 나노 제너레이터의 작동 원리와
이철호의 숨겨진 계획을 파악해 나갔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김 박사의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과 은혜의 탁월한 직관 및 실제적 감각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철호의 비밀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혀냈다. 그들은 이철호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철호와 같은 거물은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데 능숙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들의 힘의 원천인 하나 인터내셔널의 사업 모델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은혜는 그 해답을 가장 익숙한 곳, 바로 폐기물 처리장에서 찾아냈다. 은혜는 김 박사에게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박사님, 이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전자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철호는 이 폐기물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독점하려 했지만 저희는 이 폐기물을 통해 그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버려진 전자부품들에서 나노 제너레이터의 핵심 소재인 희귀 원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이철호의 독점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은혜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김 박사는 은혜의 제안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단하군, 은혜의 양. 이철호는 오직 돈과 권력만을 생각했지만 자네는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생각을 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무기가 될 거야. 그들은 즉시 폐기물 재활용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명은 에코 리사이클링 솔루션즈. 회사의 사무실은 민준과 영미의 낡은 고물상 자리였다. 은혜의 부모님은 은혜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은혜의 담대한 포부에 놀라면서도 딸을 믿고 묵묵히 곁을 지켰다. 민주는 고물상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폐기물 수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영미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행정 업무를 도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고물을 줍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에코 리사이클링은 빠르게 성장했다. 은혜의 탁월한 감각은 어떤 폐기물 더미에 가치 있는 부품이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예측했고, 김 박사의 기술력은 그 부품들에서 희귀 원소를 효율적으로 추출해냈다. 그들의 기술은 하나 인터내셔널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었다. 그들은 이철호가 독점하려 했던 시장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철호는 에코 리사이클링이라는 이름 없는 신생아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경쟁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코 리사이클링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이철호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에코 리사이클링의 기술을 빼내오도록 명령했다. 최덕수는 이철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 에코 리사이클링에 스파이를 심었다. 그는 겉으로는 민준에게 협력하는 척하며 접근했지만 그의 목적은 오직 은혜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혜는 최덕수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고 그가 빼돌린 정보가 이철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주시했다. 은혜는 최덕수와 이철호의 비열한 관계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철호는 최덕수가 보낸 정보를 받고 에코 리사이클링의 기술을 얕잡아 보았다. 그는 그 기술이 아직 미숙하고 상용화하기에는 멀었다고 판단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에코 리사이클링을 헐값에 인수하려 시도했다. 그런 하찮은 고물상들이 뭘 안다고. 내 돈 몇 푼이면 저 회사 통째로 살 수 있어. 이철호는 조소했다. 그러나 은혜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철호 이사님, 당신이 저희 회사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기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은혜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철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철호는 이 작은 소녀가 가진 배짱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에코 리사이클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 은혜의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는 이미 그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공격을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철호의 오만함과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나 인터내셔널의 이사라는 막강한 지위와 재력으로 그는 은혜와 그녀의 회사를 짓밟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에코 리사이클링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었다. 이철호는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을 동원해 에코 리사이클링이 불법 폐기물을 수집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허위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에는 조작된 사진과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첨부되었고 민중과 영미가 운영했던 낡은 고물상의 사진을 이용해 에코 리사이클링이 사실상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대중들은 하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름에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을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법률적인 압박이었다. 이철호는 에코 리사이클링의 재활용 기술이 하나 인터내셔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무근이었지만 거대 기업의 법률팀은 서류 작업만으로도 작은 스타트업을 압도할 수 있었다.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에코 리사이클링의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중과 영미, 그리고 김 박사는 당혹감과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은혜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회사 계좌가 벌써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어. 거래처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있어.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김 박사 역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철호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군. 그는 단순히 나노 제너레이터 부품만 원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목표는 나의 기술과 너의 재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 은혜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모두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박사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좌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철호는 우리의 약점이 돈과 명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우리가 버려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그들을 안심시키고는 비밀리에 한 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최덕수가 자신들에게 심어놓은 스파이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이철호의 마지막 공격을 유도했다. 은혜는 이철호가 언론과 법률적 압박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고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철호는 최덕수의 보고를 받고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군.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가 됐어. 그는 최덕수에게 은혜의 부모님을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약점은 그 부모들이야. 그들을 인질로 잡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철호는 이 잔혹한 계획을 통해 은혜의 강인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최덕수는 이철호의 명령을 받고 은밀히 민중과 영미의 집을 감시했다. 그는 민중과 영미가 고물상 일을 하러 나가는 새벽을 노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최덕수와 그의 부하들은 민중과 영미의 고물상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중과 영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고물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은혜였다. 아빠, 고물상 근처에 있는 편의점 CCTV 좀 봐주세요. 제 생각에 수상한 차가 몇 대 보여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은혜의 말대로 편의점 CCTV를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끈 검은색 밴 여러 대가 고물상 근처에 숨어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영미의 손을 잡고 몸을 숨겼다. 여보, 우리 지금 납치되려는 것 같아. 은혜가 미리 알려줬어. 그들의 뒤를 쫓던 최덕수와 부하들은 민준과 영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했다. 최덕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젠장, 그 아이가 또 무슨 수를 쓴 거야. 민준과 영미는 안전하게 몸을 피했지만 은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철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고 은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보여줘야만 했다. 은혜는 김 박사에게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박사님,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예요. 제가 이철호에게 직접 찾아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걸고 말이죠. 우리의 가족과 당신의 명예,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걸고요. 은혜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철호는 그녀가 직접 찾아오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의 끝에 그녀가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조용히 보물을 찾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 조각은 이제 그녀의 모든 용기와 지혜를 담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철호의 사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아래 은혜는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여전히 소박한 재활용 옷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최고급 정장보다도 강렬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맞은편,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이철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에 흥미와 함께 승리감을 느꼈다. 내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군. 역시 부모라는 존재는 가장 약한 골이었어. 자,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라. 나노 제너레이터의 부품과 네가 가진 기술, 그리고 너의 그 특별한 재능까지. 그러면 너의 부모는 무사할 것이다. 이철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했다. 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철호 이사님, 부모님은 제게 약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찾는 그 부품은 이미 제게 없어요. 이철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주워왔다는 것까지 내게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 물건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은혜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철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요. 은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USB 안에는 당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나노 제너레이터의 핵심 부품인 나노코어를 당신이 실수로 폐기한 사실, 그 부품을 찾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최덕수와의 불법 거래까지. 이 모든 자료가 이미 복사되어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사히 나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정보는 언론과 사법기관에 공개될 거예요. 이철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은혜를 얕잡아 보았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라면 은혜는 납치당할 뻔한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었다. 하지만 은혜는 그를 압도하는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그는 은혜의 지혜와 치밀함을 완전히 간과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철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재능은 당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장에서 뒹굴던 낡은 컴퓨터 부품, 버려진 휴대폰, 그리고 당신이 버린 모든 기록들까지.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디지털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폐기물 속에서 당신의 과거 기록을 찾아내고 당신이 버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당신의 모든 범죄 흔적을 복구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수집했어요.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때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이철호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개인 비서인 박민철 씨가 제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그는 당신이 저를 이 사무실로 불러들인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저를 해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미리 사법기관에 넘기도록 제가 설득했거든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비서가. 사실은 제가 심어놓은 마지막 카드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또 다른 쓰레기였죠. 박 비서는 당신의 비열한 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철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을 뿐이었다. 은혜는 그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았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철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재력, 그리고 심지어 그의 비서까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철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의 부모님, 우리의 고물상,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버린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당신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거예요. 당신은 폐기물을 경멸했지만 우리는 폐기물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이 우리를 얕잡아 본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패배는 결정된 거였어요. 은혜는 이철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이철호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낱 고물상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이철호의 사무실에서 나온 은혜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탐욕, 그리고 정의를 무시하는 모든 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이철호와의 담판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김 박사와 민준, 영민은 그녀를 뜨거운 눈물로 맞이했다. 은혜, 야, 정말 네가 해냈구나. 네가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구나. 김 박사는 감격에 겨워 은혜의 손을 잡았다. 민준과 영민은 아무 말 없이 은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딸은 그들을 지켜냈고 그들의 삶은 딸의 노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철호의 몰락은 충격적이었다.
은혜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이 언론과 사법기관에 공개되면서 하나 인터내셔널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철호의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사업 행태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횡령, 배임, 그리고 기술 유출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최덕수와 그의 스파이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도망쳤다. 이철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때에 자신이 경멸했던 쓰레기들, 즉 은혜와 김 박사,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비서까지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철호의 몰락은 에코 리사이클링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그들이 개발한 나노 제너레이터의 희귀, 원소 추출 기술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하나 인터내셔널이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대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세상에 알렸다. 에코 리사이클링은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친환경 기술과 윤리적 경영을 결합한 미래 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거대 기업들은 에코 리사이클링과 협력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러나 은혜는 돈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 박사와 함께 폐기물에서 희귀 원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고 이 기술을 공개하여 다른 기업들과 공유했다. 이로써 이철호와 같은 독점 기업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중과 영미는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을 줍지 않았다. 그들은 에코 리사이클링의 주요 주주가 되었고 은혜의 곁에서 사업을 도왔다. 그들은 고급 주택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은혜의 사업을 돕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식사했다. 그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한편 최덕수는 이철호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폐기물 처리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과거 민중과 영미가 일했던 자리에 앉아 고무를 줍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함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은혜는 그를 찾아갔다. 최덕수는 은혜를 보고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저는 잘못했습니다. 은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사장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과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어요. 당신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당신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당신은 아직도 폐기물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은혜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최덕수는 울먹이며 물었다. 은혜, 나는 왜 너처럼 되지 못했나? 은혜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버려진 것들 속에서 돈만을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찾았죠. 당신은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은혜의 말이 끝나자 최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는 평생을 오로지 돈만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은혜가 가져온 희귀한 금속 블록을 원했다. 그는 은혜의 재능을 탐냈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것은 그 속에 숨겨진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경멸했던 민준과 영미 부부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은혜의 특별한 눈이 가진 진정한 의미,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최덕수는 과거를 청산하고 정직하게 고물상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고 대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은혜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부유함은 버려진 것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용기와 지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다는 것.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기물 처리장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철호의 몰락 이후 에코 리사이클링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이 버려진 것들에서 찾아낸 희귀, 원소 추출 기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그들의 사업 모델은 수많은 기업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은혜는 더 이상 고물상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코 리사이클링의 CEO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으로 존경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성공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은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박했다. 그녀는 최고급 차를 타는 대신 아버지 민준이 직접 복원한 낡은 트럭을 타고 출퇴근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한때 고물상이었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낡은 라디오와 부서진 컴퓨터 부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않고자 했다. 민주가 영미는 이제 에코 리사이클링의 최대 주주가 되어 상상도 못할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은혜의 권유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있는 고급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녁 식사 후 마당에 나와 고물상 일을 하던 시절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에게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였을 뿐 그들의 본질적인 행복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은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 그대로였다. 어느 날 은혜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일 폐기물을 생각하는 건 왜일까요? 민주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은혜야, 우리가 부자가 된 건 돈 때문이 아니란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부는 버려진 것들 속에서 너를 발견하고 또 네가 그 버려진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사람들은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장 큰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너는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야. 은혜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이철호라는 한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오만과 편견에 맞서 승리했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가진 특별한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준 부모님, 민준과 영미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에코 리사이클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다. 은혜는 이제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전 세계의 폐기물 처리장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세상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은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폐기물 더미 속에서 발견된 한 소녀가 그녀를 키워준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부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 이루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부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혜는 민준과 영미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폐기물 처리장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퀴퀴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그곳에는 에코 리사이클링의 첫 번째 연구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은혜는 민준과 영미의 손을 잡고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6년 전. 그들의 삶은 하나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부는 그날 밤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다 준 서로에 대한 굳건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